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래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화폐의 시간 가치와 뭡니까? 재무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왜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거냐? 그건 지금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지만 그 투자 결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기업의 수익은요,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다른 화폐들의 가치를 함께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의 시간 가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와 재무 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우리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제 했던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기업의 재무 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이거였죠. 기업의 현재 가치는요, 우리가 PB라고 합니다. 왜 PB라고 하냐? 이 P가요, present입니다. present. 그래서 현재고요. V가 뭐냐? value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재 가치, present value는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래요. 기업이 여러 해 동안 거쳐서 발생하는 기업의 미래 수익을요, 뭡니까? 1 플러스 R, 할인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래 수익을 1 플러스 R로 나눠줘서 이걸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그것들의 전체 합을 구하면 우리는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의 목적은 뭐다? 결국 이거다. 기업의 현재 가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분자의 값을 크게 만들거나 분모의 값을 작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분자와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우리 할인율과 관련된 부분.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기업의 재무관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리 전통적 재무관리를 오늘 지금 쭉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기업의 미래 수익은요. 기업의 미래 수익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의 미래 수익을 공부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에서요. 미래의 상황이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로 우선 첫 번째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의 어떤 상황을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업의 미래 수익을 우선 공부할 건데요. 분자 부분을 공부할 건데 이 분자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래의 상황이 확실한 경우와 미래의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업이요. 어떠한 새로운 투자 안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은 계속해서 매년 수익을 벌어들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현재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매년 얼마로 벌어들일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면 바로 확실성 하에서의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1년, 2년, 3년 동안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원래 이 확실성에서 좀 더 이론이 발전한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매년 걸쳐서 이렇게 발생할 텐데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확실성 하에서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뭐냐? 지금 우리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나면요. 정확하게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 거고 2년 뒤에 200만 원 벌 거고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벌 거다. 이렇게 정확히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확한 예측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활용하면 되겠네요. 1년 차가 100만 원, 2년 차가 200, 3년 차가 150이면요. 각각의 이 수익을 분자해 두고 할인율을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그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주면 바로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요건 간단하네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실 현재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도사예요?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딱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좀 한번 해보면요. 바로 불확실성 하에 기업의 미래 수익을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요거는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 자, 기업이 어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투자의 상황이 1년 뒤에요. 예를 들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맞죠? 굉장히 좀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투자한 게 1년 뒤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한 게 1년 뒤에 수익을 벌어들일 때 그 상황이 좋을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나쁠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상황이 1년 뒤에 좋았을 때는요. 얼마를 벌어들이냐? 우리 회사가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상황이 나쁘다면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확실히 좋을 때보다 나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1년 뒤에 대략 우리 회사가 평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요걸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황이 좋을 때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때 우리가 얼마 벌어들여요? 600입니다. 그 다음 상황이 나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률이 3분의 2고요. 그때 우리가 300만 원 벌어들여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값을 구해보면 200만 원이 나오고 여기다 값을 구하면 200만 원이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 바로 이 두 개를 더한 뭐예요? 400만 원을 여기에서 대략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 하에서는 각각의 연도별 확률을 구해서 그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익들을 이렇게 뭡니까? 평균을 구해서 대략 얼마를 벌어들일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예측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인율을 알고 있으면 그걸 할인을 해주면 그걸 전체 합해주면 뭐가 됩니까? 그래요.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분자 부분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무관리는 사실 이 분자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사실 재무관리의 모든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 할인율 구하는 거죠. 할인율. 여러분들 지금 이걸 재무제표상에서 잠깐 쌤이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보이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에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요. 그럼 그 투자를 한 게 우리 뭡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서 요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거죠.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요 기업의 미래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 바로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요 수익. 여기가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 얼마가 될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첫 번째 기업의 미래 수익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요 파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그에 따른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할인율을 어떻게 구하냐? 그거와 관련된 게 뭐냐? 바로 요거죠. CFO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올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여기. 할인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할인율을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네요. 여기 이 할인율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우리 할인율은요.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보면요. 자, 여기도 한번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예,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거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자산이 되고요. 여기가 뭡니까? 부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 자본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요.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자산은 뭐가 됩니까? 그래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할인율이라는 걸 구할 때는요. 어디에 부분에 관련된 거냐?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지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할인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기업이 CFO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그거에 대한 반대로 대가로 우리 뭘 줘야 돼요? 이자율을 줘야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와 관련된 게 이자율이 될 거예요. 이자율. 은행은 이 정도의 이자율을
줄 때, 너희가 만약에 기업이 돈을 빌려가. 그럼 너희가 그걸 나중에 사용하고 이 정도 이자율을 다시 돌려주면 그래,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로 뭘 줘야 되냐? 이자율을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남의 돈만 가지고 사진 않죠. 내 돈 가지고 삽니다. 이게 누구 거냐? 주주 겁니다. 그럼 주주들이 분명히 이 돈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주가 이 돈을요, 자기가 여행 가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주주들이 이 돈을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주가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투자했을 때는요, 주주가 여기에서 최소한 내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에 투자했을 때는 그 정도의 너희들이 기업이 수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주주들이 가져온 돈 있죠. 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기업이 돌려줘야 되는 그게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주주들의 주주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바로 주주 요구 수익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빌려온 거냐? 결국에 남의 돈과 내 돈으로 빌려오는데 남의 돈에 대한 대가로 이자율이란 걸 요거를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주주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인인데 이 사람들도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여기 와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 최소한 내가 너희 회사 투자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주 요구 수익률이네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할인율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빌려오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 할인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할인율 어떻게 구하냐? 다음과 같이 구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인율을요, 가중평균 자본지수, 줄여서 우리가 WACC, WAC이라고 합니다. WAC. 이 할인율을 어떻게?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걸로 구한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뭐냐? 우리가 할인율에 여기 구성되는 게 뭐냐? 결국에 기업이 부채랑 자본을 어떤 비율로 가져왔을 때 요것들의 조합이 바로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첫 번째, 일단 이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게 할인율인데, 할인율의 그 구성이 되는 게 남의 돈과 내 돈이래요. 첫 번째, 내가 남의 돈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율이죠. 그게 우리 채권 비용이라고 합니다. 채권 비용. 요거를 일단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남의 돈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빌려 쓴 돈에 이 남의 돈을 얼마만큼 비중으로 썼는지 그 비율을 앞에 곱해주면, 내가 전체 채권, 즉 남의 돈을 썼을 때 그때 필요로 하는 이자의 전체 비용이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주들도 지금 내가 다른 데 쓰지 않고 여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주주들도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요만큼의 수익을 우리 그럼 받아야 돼 라고 했는, 그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주들도 전체 빌려 쓴 금액에 자신들이 투여한 금액의 비중이 있겠죠. 그거를 앞에 곱해주면 요 지금 뒤쪽에 있는 게 뭐냐? 주주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비용, 할인율이고요. 앞쪽에 게 뭐냐? 바로 부채,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할인율이 각각을 더해주면 바로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게 나온대요. 할인율이라는 건 결국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식으로 가져왔을 때 그에 따르는 대가인데, 그 대가가 요 두 개로 더하면 딱 맞게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우리가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중평균 자본지수 WAC은요, 자, 이 A가 뭐냐?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 요게 자산이에요. 왜? 자산은 항상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율로 썼는지는 요 두 개 다 합친 거 A분의, 즉 그 두 개 합친 게 자산이니까 A분의, 그 다음 부채 사용한 금액 B를 올려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비율이 되겠죠. 네, 비율. 거기에다가 채권 비용을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항상 채권 비용은 법인세 후 채권 비용으로 우리가 항상 그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TC라는 거, 여기 TC가 뭐냐? 이게 바로 법인세예요. 법인세 비율입니다. 법인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세후 법인세율을 여기다가 세후 비용으로 우리 항상 측정을 해야 돼서 채권은 항상 요것들을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A분의 B 곱하기 채권 비용에다가 1 법인세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주주 자본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똑같아요. 전체 쓴 이
뭡니까? 자본을 다 합치면 당연히 자산값이 될 거니까 자산분의 뭐예요? 자본의 값을 넣어주면 이게 비율이 될 거고요. 거기에 주주 자본 비용을 곱해주면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바로 이 할인 요령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전부 다 부채를 가지고 썼다. 그러면 부채 값이 여기 자본이 아예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요 값이 싹 사라지면서 가중평균 자본지수는 오로지 채권과 관련된 할인율, 비용만 딱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할인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은 배웠네요. 뭐 가중평균 자본지수로 구한대요. 그게 뭐냐? 요런 거래요. 그러면 그 기업이 전체 빌려온 이 금액은요, 그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부채 얼마, 자본 얼마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거 두 개 딱 더해서 자산이니까 그거 값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얼마 부채를 썼는지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도요, 그 나라의 뭡니까? 상법이나 뭐 세법 같은 데 보면요, 당연히 이 기업의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주와 관련된 이 비율도요, 뭡니까? 재무제표 보면 두 개 더한 거 요거 밑에 거 찾아낼 수 있고 위쪽에 자본 사용도 요 양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이거네요. 채권 비용과 주주 자본 비용을 어떻게 찾아내냐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찾아내면 그럼 나머지는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찾아서 곱해주면 바로 그 기업의 할인율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채권 비용, 요거 어떻게 구하냐? 요거 뭡니까? 채권 비용은 부채를 사용한 거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요게 뭐예요? 그래요. 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게 뭡니까? 그래요. 그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채권 비용은 의외로 찾기가 쉬워요. 요건 어떻게 구하냐? 그건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고시한 은행 고시 뭡니까? 이자율을 찾으면 그건 아주 손쉽게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채권 비용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무관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주 자본 비용. 내 돈, 요 주주들의 돈을 쓴 거에 대한 거 있죠. 요거에 대한 비용을 찾는 요게 찾기가 어려워서 너무나 재무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주주 자본 비용, 요거 어떻게 찾냐? 요거 찾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CAPM, CAPM이라는 걸 통해서 요걸 찾아내게 돼요. 어떻게 찾냐? 요렇게 찾습니다. 그 기업의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ERI, 지금 E가 뭐냐? 요게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게 RI가 뭐냐? 주주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는 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하냐면요. RF가 뭐냐면요. 요게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무위험 자산 수익률.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다가 베타, 그 기업의 베타, 요게 민감도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베타를 곱해줘요. 어디에다가? 기업 시장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를 여기에다 곱해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주주의 자본 비용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좀 외울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꼭 하나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요 바로 CAPM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시험에 요 각각의 값들을 주고 그리고 요거 하나를 비워놓고 그거를 구하라는 것들도 제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당 지금 요 내용은요. 반드시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베타라는 거, 요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베타. 베타는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체계적 위험만 있는 거를 우리는 베타라고 합니다. 이 베타를요,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수익률에 대한 개별 자산이나 혹은 개별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민감도. 예를 들어서 베타가 2예요. 베타가 2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가 변하면요, 요 전체 값은 몇 퍼센트 변하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1% 값이 변하면 여기가 2%로 원래 것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반면 베타가 0.5예요. 그럼 여기 값이 1% 변하면 여기 값이 얼마로 변해요? 그래요. 0.5%로 이렇게 변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베타가 1보다 크다라는 건 굉장히 어떤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베타가요, 1보다 작을 때는요, 요 수익률이 변할 때 뭐예요? 그 민감도가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타예요. 그럼 베타는 왜 체계적 위험만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주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개 주식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요.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 그러는데 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우리가 구성하게 되면요, 그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위험들은 서로 간에 이게 상쇄가 된다고 합니다. 상쇄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서 오너 리스크가 있다면요, 다른 기업에서는 그 오너 때문에 더 잘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서로 상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위험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면 그 개별 주식들, 개별 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게 그렇게 자그마한 뭡니까? 경영자나 그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도 이 개별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가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기업들이 그 영향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해칭할 수 없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위험이라 그래서 뭐냐?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반면에 경영자의 리스크, 혹은 그 회사 내부의 시스템의 리스크, 혹은 종업원의 리스크,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 개의 회사들을 섞어버리면요, 서로 간에 상쇄가 되어버려서 요거는 얼마든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주식을 가지고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게 주식 수가 점점 늘어나면 그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데, 일정 수준이 되면요, 그 위험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쪽에 요만큼을 우리 뭐라 그러냐? 바로 줄일 수 없는 위험이라서 체계적 위험이라 그러고요. 반면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식수를 점점 늘릴 때마다 그 위험이 줄어드는 거 뭐라 그러냐? 요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가 뭡니까? 요 베타, 요게 뭐냐? 바로 요 체계적 위험만 가지고 있는 민감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 캐팸이라는 건요, 쌤이 지금 요걸 우리가 공기업 우리 그냥 일반 통합반이라서 좀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캐팸이라는 게 여기 좀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요게 앞쪽에 관련된 설명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심화반에 들어가셨을 때 쌤이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뭡니까? 주주의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건 어떻게? 캐팸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이 캐팸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베타는 체계적 위험만 있는데 바로 그 체계적 위험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주주의 자본 비용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통적 재무관리의 대부분의 큰 틀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재무관리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데, 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수식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네요. 뭡니까? 기업 가치는 기업의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어서 그걸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더해주면 기업의 가치가 돼요. 현재 가치. 그런데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분자의 값은 크게 키우고 분모의 값은 작게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자와 관련된 거 우리 잠깐 배웠고요. 분모와 관련된 거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함께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우선 우리 전통적 재무관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전통적 재무관리 말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재무관리의 전통적 재무관리 이론이고요. 그 다음 현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한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전체 재무관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